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우클릭 행보를 놓고 당내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게재 논란으로 처가 리스크가 현실로 등장했습니다. 정치권 상황 김성환 평론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후보는 지난 주말 일정, 대구 경북 일정 중에 아마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모양입니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다가 오늘 일정은 일단 다 취소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하고 간담회도 있었고 또 공교롭게도 오늘 3차 접종이 예정돼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확진자하고 접촉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고 PCR 검사를 받았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모든 일정을 지금 취소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구 경북 방문했을 때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칠곡에 갔었거든요. 예. 그때 한 1m 거리에 떨어져서 확진자하고 목례를 했다 그래요. 당 관계자였다고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검사를 받았던 거라고 합니다. 네. 자, 대구 경북을 방문했기 때문에 뭐 그랬겠지만 추정입니다만은 그동안 갖고 있던 이런저런 철학이나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들하고는 좀 다른 것들. 그다음에 민주당이 뭐 통상 갖고 있던 어떤 정책과는 다른 것들을 많이 내놔서 이제 우클릭이라고 얘기를 흔히 하는데 관련 발언을 한번 쭉 한번 모아서 한번 들어보죠. 네. 전체적으로 보면 전두환 삼저 호황을 잘 활용해서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성과인 게 맞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포함한 이 산업화의 기반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 어떤 대대적인 산업 대전환을 만들어냈던 것을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박태준 회장의 이 도전 정신과 불굴의 의지, 그리고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와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전두환 씨 발언 얘기만 한번 해본다면 저건 당이 갖고 있던 어떤 기본적인 가치하고 좀 안 맞지 않느냐. 암만 중도를 갖다가 좀 끌어안으려고 그러고 보수 진영에 조금 더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싶겠지만 저건 아닌데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조금 억울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제 전두환 공가를 언급하고 난 다음에 이게 칠곡 가가지고 얘기했던 게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가 언급하고 난 다음에 국민을 해치는 행위는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범죄 행위다. 전두환은 그래서 존경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 앞에 전두환의 이제 공가를 언급한 부분이에요. 이제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그동안에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도 견제해왔던 입장이 전두환은 공가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이거였는데 그 부분과 다른 결의 얘기를 하고 나니까 지금 이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전두환은 결코 용서받거나 아니면은 존경할 대상은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히 밝히긴 했지만 공가 때문에 나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장 연설이라는 게 말이 꼬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섞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동안에 민주당이 보였던 가치나 태도하고는 다르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 그 점은 뭐 어떤 것으로도 변명하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약간 좀 다급했던 상황이긴 해요. 왜냐하면 예. 더군다나 TK가 고향이잖아요. 안동이 예. 고향인데 안동의 이 TK 지역 정서를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자꾸 그걸 의식했기 때문에 아마 전두환의 공가를 언급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문재인 대통령이 TK 지역에서 한 20% 조금 넘는 득표율을 올렸는데 이번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최소한 TK 지역에서 나의 고향인데 그거보다는 많은 득표를 올려야 되겠다. 25, 30은 가야죠, 그래도. 예. 그런 욕심이 좀 있었을 것 같긴 그런 해요. 욕심을 냈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존에 이제 민주당의 586 세력하고 좀 결이 다른 정치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 이제 민주화 경력이나 이런 것하고 좀 다르고 이념적인 틀 안에 갇혀져 있지 않은 아웃사이더 정치인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어찌 됐든 간에 민주당 안에 그동안에 추구했던 가치하고는 충돌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뭐 비판을 받아도 어떻게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요건 좀 애매합니다. 결국 부동산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정책에 있어서 물론 실용주의 노선이라는 게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자기의 철학이나 비전이 있고 확실한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근데 뭔가 이렇게 부동산의 투기에 대해서 강한 세금을 물려서 환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세금 유예 이렇게 나오니까 저건 아닌데라는 이제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전략과 현실의 괴리 이렇게 저는 어. 정리하고 싶은데요.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미스가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은 가진 사람한테 세금 더 깎아주겠다 이런 반발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 대선을 분석한 정치학회 논문을 제가 봤는데요. 예.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보수 후보, 그러니까 당시에 홍준표, 유승민 후보의 경우에는 다 주택자일수록 더 많은 지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계층 투표 가운데 특히 자산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투표 성향이. 그리고 무주택자일 경우에 가장 보수 후보는 적게 투표해요. 근데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무주택자, 1주택자, 2주택자 이상 이런 순으로 지금 그 표를 던졌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보면 민주당 후보들이 나가면 진보 성향 후보가 나가면 주택을 소유하는 여부에 따라서 주택을 많이 소유할수록 잘 안 찍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층을 대변하면 과연 얼마나 득표 효과가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적 미스가 아닌가 생각은 하는데요. 다만 제가 전략과 현실의 괴리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현실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부동산 전문가들도 그동안에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요. 뭐 지금 대선 후보들이 200만 원 공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주택 공급하겠다고 하지만 집을 짓는 데까지 터 닦고 집 짓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한참 걸리죠. 예. 근데 지금 당장 가장 많이 집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하면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수 있는 것 방법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금 얘기하는 게 75%까지 지금 중과돼 있는 거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겠다. 6개월일 경우에는 아예 중과는 안 하도록 하고 9개월이면 한 절반. 예. 그리고 12개월이면은 4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깎아주는 거를 점점 적게 하면은 더 많은 집을 내놓겠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제 거기에서 생각들을 차이가 하는 것 있는 것 같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그걸 겪은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도 1년 가까이 유예해주고 빨리 11개월 내놓으시라고 유예해줬죠. 계속 유도를 했는데도 안 내놓더라. 근데 갑자기 이재명 후보가 하면 내놓겠냐 아마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집값이 계속 올라갈 때잖아요. 올라갈 때. 들고 있는 게 훨씬 더 세금 내는 것보다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들고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집값이 정체 상태잖아요. 예. 오히려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들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차기 미래 권력이 예. 내가 지금 잠깐 유예해 줄 테니까 빨리 집 내놔라. 그 이후에는 더 가혹한 부동산 뭐 국토보유세 같은 걸 내가 물리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내놓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는 거죠. 예. 이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엇갈리지만 현실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거는 전혀 대안으로 등장하지 않을 만한 것은 아니다. 이런 측면들이 있다는 거죠. 집을 이제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 되면은 뭐 계속 기다려봐야겠다 대선 끝날 때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서 이제 신뢰도에 대해서 뭔가 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하는 쪽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워하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꼭 얼마든지 생각해 볼 만한 제도일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윤석열 후보 쪽으로 좀 얘기를 넘겨보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계속 처가 리스크와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부인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윤 후보의 관훈 클럽에서의 해명을 한번 좀 잠깐 들어볼까요? 네. 예. 이게 누구 거를 베낀 게 아니라 실험 논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그 학문적으로 별로 가치가 좀 약하다 이런 평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표절이 학위를 취소할 정도로 과연 심하냐에 대해서는 뭐 저도 좀 의문을 갖고 있는데 뭐 이걸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아마 제 처의 성격상 그럼 스스로 반납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논문 표절과 관련된 이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진땀을 좀 빼는 모습이긴 한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첫째로는 논문 표절을 되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논문 표절한 게 드러나면 지금 석박사 학위가 다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석박사 학위 논문을 전부 지금 취소하느냐 마느냐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결코 대수롭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논문 표절 검증 시스템 카피킬러로 네. YTN 보도도 나온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확인해 보니까 표절률이 70%, 80%까지 나오는데 이게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확인한다고 하면은 이게 과연 그냥 뭐 표절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학위 취소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예. 그런데 지금 뭐 윤석열 후보의 얘기를 보면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둘째로는 약간 좀 유체 이탈 느낌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제 처의 성격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표절이 나왔다 하더라도 표절을 수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제 처의 성격상은 티끌한 점이라도 뭔가 이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저희 언어적인 어떤 습관인 것 같아요. 10원 한 장, 뭐 1,000원짜리 한 장, 뭐 제처의 성격상 그런 건 절대 용납이 안 될 텐데 뭐 이런 것들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뭐 가상한 상황이지만 예. 국민대 연구위원회에서 아 이거 표절이다 이렇게 판단 내려서 학위 취소 절차로 들어가게 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표절이라 그러면 아 저 학위 그냥 반납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할 안 가능성이 가지면 그만이죠. 뭐 예, 이런 식. 그렇게 얘기할 거라는 건데 이런 사안을 단순히 제 처의 성격 이 문제하고 연결할 수 있는 것이냐? 예. 표절 문제하고 처의 성격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별로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거 아무튼 같아요. 이런 논란들이 그러나 내가 검찰총장으로서 그다음에 대선 후보로서의 뭔가 제대로 된 공적인 어떤 삶을 갖다가 꾸려나가기 전 만나기 전의 일인데라고 하는 이제 답변들이 자꾸 나오는데 그거 한번 좀 들어보시죠. 아마 그 결혼하기도 전에 오래된 일까지 이렇게 뒤지느냐 하는 차원에서 좀 억울함을 얘기를 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부적절한 거로 저는 보여지고 후보가 공직자로서 예를 들어 부인의 그런 어떤 처신에 대해 가지고 결혼 이후에도 이제 제지하지 못했다거나 이랬을 땐 다소 비난의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그 전의 일에 대해서 후보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처가 리스크라고 이제 표현했습니다만은 그 프레임 속에서 만약에 제대로 해명을 못하고 못 빠져나온다면 타격은 뭐 분명히 있는 거겠죠. 또 우리나라에서 여성으로서 가장 최고의 그 공인 대우를 받는 사람이 누구죠? 용부인이 될 글쎄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그리고 나면 타임이나 이런 데서 외국에 이제 타임지나 이런 데서 뭐라고 보도하겠습니까? 부인 영부인 소개할 때 박사학위까지 가지고 있는 한국의 엘리트 여성이고 그다음에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재력가고 뭐 이렇게 설명하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국제 외교 무대에 가가지고 독립적인 대통령하고 별도의 독립적인 외교 활동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대통령의 내조를 하는 그림자 내조를 하는 그런 존재처럼 영부인이 인식됐지만 이제는 독립적인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남녀평등 사회에 맞는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이전에 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단순히 뭐 예를 들면은 이수정 선대위원장 얘기한 것처럼 뭐 국모 뽑는 선거냐 이렇게 얘기할 만한 성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성형이든 뭐 줄리든 이런 사생활과 관련돼 있는 문제 그거는 사생활과 관련돼 있는 문제는 빼더라도 결혼 전후의 문제가 지금 연장된 얘기들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허위 학력을 규제한다거나 아니면 허위 이력을 통해서 대학 교수직을 얻었다거나 이런 문제는 분명히 공인으로서 검증받아야 될 대상이 된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장모와 관련돼 있는 문제, 그러니까 가짜 요양병원 만들어서 건보료 허위로 받아냈던 거 아닙니까? 그 윤석열 후보 결혼 이후의 일이에요. 그 수사 제대로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시 수사해서 보니까 이거 유죄 받을 만한 사안이라고 해서 징역형까지 받은 거 아닙니까? 1심에서. 예. 그리고 부인과 관련돼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다. 기타 등등해서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왜 수사가 안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 전과 후를 나눠서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을 사생활 검증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검증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궁색한 논리라고 봐요. 국민들 예. 다수도 전 이해할 수 없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검증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상당히 다수가 검증해야 된다고 대답이 나왔습니다만, 자, 이건 뭐 가족 리스크고 윤석열 후보 본인의 이제 발언들 중에서도 우리가 한번 따져볼 것들은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검찰총장 시절에 이제 코로나가 갑자기 2월에 이제 대구에서 막 창고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 신천지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라는 법무장관의 아주 공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압수수색은 불가하다. 그런 압수수색은 방역과 역학조사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더구나 이걸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너무 어이가 없는 짓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 180만 원, 200만이라고 하면은 나는 150만 원으로도 충분히 일할 용의가 있고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걸 못하게 한다고 하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영업이나 이런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 고용할 수가 없고 그러면 결국은 그분들이 하는 사업의 규모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예. 조금 듣기에 따라 해석하기에 따라서 좀 애매하기도 한데 예를 들면 신천지 압수수색 영장을 만약에 발부를 받겠다고 했을 때도 법원이 내줬을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무죄가 나온 걸로 봐서는 감염병법 예방법 위반에 대해서 신천지 총회장이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애매하긴 한데 저럴 때도 어떻게 보면 그때 방역 참 아주 난감하던 시기인데 좀 도와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최저임금은 역시 노동자 입장에서 듣기에는 상당히 좀 불편한 말일 수도 있고 그러네요. 좀 뭐 과거에 그런 말 한 적이 있었잖아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른바 조국 수사도 그렇게 했던 거고요. 지금 방역 상황, 재난 상황이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신도부 명단을 빨리 확보해야지 좀 추가 감염자를 막을 수 있었던 아주 다급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수사하라 이런 이제 얘기가 있었던 거 법무부 장관 입에서. 네. 근데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방역에 도움이 안 되니까 나 안 해. 안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독립적으로 판단할 거면 조국 수사처럼 자신 처와 자신의 그 장모와 관련된 수사도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근데 그 수사 안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수사되고 나니까 그거 지금 검찰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검찰이 지금 나를 겨냥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 앞뒤가 다른 말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특히 최저임금과 관련되는 문제에서는 저는 굉장히 심각한 인식의 오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왜 최저임금을 정합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굉장히 생계가 다급한 사람이에요. 네. 기업에 가가지고 이력서 내고 제발 취업시켜 주십시오. 가서 얘기하는데 나 지금 최저임금 못 맞추거든. 한 100만 원만 받고 일하시오. 그럼 전 일해야 돼요.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니까요. 근데 국가가 그렇게 수평적 관계가 안 되니까 그나마 최저임금제를 통해서 최소한의 국민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든 게 최저임금제인 거예요. 예. 이거는 자본주의 태동기 때부터 하나하나씩 정립되어 왔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다급하면 뭐 150만 원 받고도 일하고 예. 120만 원 받고도 일하고 일할 수 있는 거죠. 일자리 못 구하는데 조금 낮게 해서 잡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일 수도 있는 모양인데. 이건 뭐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 누가 비판하고 안 비판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최소한의 국민적 삶에 관해서 이해도가 부족한 것이다. 노동관이 굉장히 심각하게 의심되는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것은 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두루두루 더 만나면서 아마 생각을 갖다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그런 사안인 것 같기 보이기도 합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